이 시리즈를 마치며 던지는 마지막 질문. 1편부터 여기까지 함께 와주셨네요. 우리는 유전자가 어떻게 우리 몸을 만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설계하고 낯선 사람과의 협력까지 진화시켰는지 봤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머릿속의 아이디어, 심지어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에까지 뻗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쯤에서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존재인가?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도킨스가 책의 끝에서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지금까지의 여정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편에서 우리는 진화의 진짜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는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만든 생존 기계라는 도킨스의 표현도요. 2편에서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정의, 해밀턴의 법칙이라는 정교한 수학으로 설명된다는 걸 봤어요. 3편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협력과 친절이 호혜적 이타주의와 티포텟 전략으로 진화했다는 걸 배웠고요. 4편에서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문화도 밈이라는 형태로 진화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5편에서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몸이라는 경계를 넘어 댐, 둥지, 심지어 다른 생물의 행동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행동들 뒤에는 유전자의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다. 인간 두뇌라는 특별한 변수.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유전자의 꼭두각시인가? 도킨스의 답은 아니다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두뇌에 있어요. 다른 생물들을 생각해 볼게요. 영가시에 조종당하는 귀뚜라미, 여왕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일개미. 이 생물들은 유전자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따라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킨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기적인 복제자들의 독재에 반항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이에요. 배고픔을 느끼는 건 유전자의 프로그램이지만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번식 욕구를 느끼는 건 유전자의 프로그램이지만 아이를 가질지 언제 가질지 혹은 가지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유전자를 거스르는 선택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볼게요. 피임.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임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복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동이니까요. 근데 인간은 자발적으로 피임을 선택해요. 입양. 자신과 유전자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우고 사랑하는 선택. 해밀턴의 법칙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요. 비혼 비출산의 선택. 번식이라는 유전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유전자가 설계한 충동을 느끼지만 그 충동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건 아니다. 도킨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해요. 이 책이 출간된 후 많은 사람들이 도킨스를 인간은 그냥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허무주의자로 오해했어요. 근데 도킨스는 정확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유전자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 기계로 길러졌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창조자들을 거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이 이기적인 복제자들의 폭정에 반항할 수 있다. 도킨스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생물학적 운명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유전자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한다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도킨스는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이 책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 그럼 이 모든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자기 이해. 우리가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애착, 경쟁심, 질투. 이런 감정들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면 그 감정에 무작정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둘째, 선택의 자유. 유전자가 심어놓은 충동을 인식한다는 건 그 충동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셋째, 협력의 가능성. 3편에서 배운 호혜적 이타주의와 티포텟 전략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줘요. 신뢰를 쌓고 배신에는 응답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 이게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진화적으로 검증된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는 걸 알면 협력의 가치를 더 확신할 수 있어요. 운반체에서 주체로. 6편에 걸친 긴 여정이 끝났어요.
우리는 유전자라는 작은 정보 조각이 어떻게 우리 몸, 우리 감정, 우리 행동, 심지어 우리가 만드는 문명까지 설계했는지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조금 차갑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사랑도 우정도 협력도 결국 유전자의 전략이라는 설명이요. 근데 도킨스가 이 책 끝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존재다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유전자가 만든 운반체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운반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도킨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만이 우리의 창조자들에게 반항할 수 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통찰을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유전자의 운반체로 태어났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